잘 쉬었어요?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남편, 행복한 남자 합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뭔지,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6년 전에 아내와 함께 부부 연말에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부부 모임에 가서 아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하고만 결혼하기 때는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야유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눈치챘어요. 사회자가 다시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제 아내의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아내와 남편 결혼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실 텐데, 계시잖아요. 이분께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예, 있어요. 계셔요. 제 아내가 이렇게 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네! 라고 답해줬어요. 전 그날의 스타였죠. 전 그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연예인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에게 맡겨진 역할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날처럼 진짜 행복한 날이 없었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내가 남편한테 그놈이 그놈이야 란 말을 했네요. 성희롱이 될까요? 된다 1번, 안 된다 2번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성희롱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하나, 둘, 셋. 1번. 1번. 네, 성희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더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정답은 좀 이따 공개하겠게요. 네. 자, 성희롱은요,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뭘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뭘까요?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자, 직장 내 성희롱 하면요, 직장 상사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상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변태. 제가 이제 공부방을 잠깐 했었지. 지금은 지화아동센터라고 하겠죠? 공부방을 잠깐 이제 할 때 고3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기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속 변태. 변태 새끼. 그러고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제가 직감을 했죠. 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께서 30대 중반인데 남성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엉덩이를 탁 만졌대요. 얘는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성희롱 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성희롱 당했는데 기분 좋다. 그건 사귀는 거예요. 그건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 여러분, 성희롱 당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성적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기분이 나빠요. 수치심도 느끼고요, 음담패에서 빠지지 않죠. EDPS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음담패에서 빠지지 않아요. 아저씨, 어떤 모르는 아저씨, 또 술 먹어서 전혀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조두순 씨가 다 망쳐놨어요. 조두순 씨가 술을 먹고 나서 우리 요즘에 이제 피해자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나영이라는 이름도 이제 가명입니다만, 어쨌든 조준 사건 이후에서 그 8살짜리 아이, 그 아이에게 성폭행을 했어요. 그 술 먹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12년형을 받았어요. 이제 곧 그죠? 네, 또 출소하기도 될 겁니다. 자, 12년형을 받았어요. 12년형을 받았어요. 왜요?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죠. 경감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술 때문에 전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느끼해요. 성희롱 당하면
괜히 왠지 이렇게 불편하고 느끼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직장에 발령받아 갔어요. 처음에 업무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너무 고맙죠. 근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날 때마다 어때? 점점 느끼해져. 여러분, 느끼한 느낌이 느껴지면 성희롱이에요. 기억하세요? 느끼한 느낌이 느껴지면 성희롱이다.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느끼해져요. 권력의 관계가 있어요. 또 성폭력도 있고요. 대중교통은 이제 성추행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성추행이겠죠. 네.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몇 년 전에 모 대학에서 여름에 여 직원께서 이게 가슴골이 파인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 선생님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다가 남자 선생님이 파인 가슴골을 봤어요. 성희롱이 될까요? 자, 또 엘리베이터 탔어요. 또 다른 남성을 만났어요. 남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직원을 만났어요. 같이 인사하다가 또 그 남자 선생님도 파인 가슴골을 봤네요. 성희롱이 될까요? 네. 우리 인사할 때 어디를 보고 인사할까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하지 않나요? 눈을 보고 인사하다가 봤어요. 그쵸? 네. 그럼 뭐 땅만 쳐다보고 가야 될까요? 펜스 치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걸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뭘 줍다가 몸이 좀 닿다고 성희롱 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성희롱은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탔던 남자 선생님이 여성이 내리니까 따라 내렸어요. 따라 내리면서 가면서 야 죽인다 김선생님 박선생님 와서 봐 완전히 추가적인 행동과 말이 있었어요. 완벽한 성희롱. 자, 우리가 인사하다가 이렇게 본 걸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가적인 말과 행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성희롱이 되죠. 상대방의 모습을 인사하면서 봤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본다, 스캔한다. 그건 성희롱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인사하면서 이거를 뭐 성희롱했다면 진짜 우리는 그렇죠? 자,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관점에서가 성희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손등에 손이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성희롱 사건이 뭐냐면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었어요. 90년 초, 93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식인들만, 많이 이제 배우신 분들만 컴퓨터를, PC를 먼저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무도 이제 교수분께서 먼저 그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조교한테 이제 PC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마우스에 올리게 하고 그 마우스 조교의 손 위에 본인의 손을 옮기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깨도 접촉하고 또 신체 접촉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랬죠. 자, 최초의 성희롱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우리 국가인권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희롱이란 정확하게 뭐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예, 직장 내 근데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 내를 가로쳐놨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죠. 그래서 성희롱이라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다 라는 사실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성희롱 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고? 업무 고용 관계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즉 성희롱이라 하는 것은 업무 고용 관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업무 고용 관계, 즉 종사자 또 사용자, 근로자 서로 그런 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놈이 그놈이야 란 말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성희롱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를 고용했나요?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고용했나요? 고용 업무 관계가 아니죠?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성희롱이 아닌 거죠. 자, 성희롱, 즉 직장 내 성희롱함은 업무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이거 성희롱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민원인을 대할 때는 성희롱이 맞습니다. 병원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맞습니다. 그 민원인 이런 거는 이제 성희롱이 맞아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버스 안에서 뭐 전철 안에서 이런 아주 그런 성희롱이 아닌 거죠. 성희롱이 아니라 그럴 때는 뭐가 될까요? 뭐 모욕,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직접 몸을 맞았다면 추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성희롱이라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하면 업무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성적 언동도로 뭘 느끼게 된다고요? 성적 굴욕감, 혐오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혐오감, 굴욕감, 혐오감, 불편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도요. 만약에 뭐 인사발령을 막 엄한 데 낸다든지 이럴 때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어떤 조건을 지시는데 그 조건을 들을지 않았어요. 안마해달라든지 신체 접촉을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줬어요. 그 이유로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도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런 법들, 뭐 국가인권협회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간 이 법들에 의해서 반드시 직장에서는요 1년에 1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판단 기준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피해자가 느끼는 거예요. 가해자는 난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요. 아닌 거죠. 자, 좀 오래됐긴 했어요. 환경부 장관이 예하 사장님들 모셔놓고 브리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위직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때 어떨까요? 좀 경직돼 있지 않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좀 차지 않나요? 더군다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고할 때.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경직됐어요. 근데 보고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식사 모임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한 사장님께서 그 분위기를 만회해 보겠다고 마이크를 자청했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대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 다 노래가 가요가 있으면 그 가요의 가사대로 불렀어요? 개사해서 불렀어요? 개사해서 부르지 않았나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딱 묘사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분은 왜 노래 불렀다고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분위기를 좀 경직된 분위기에 샤한 분위기를 만회해보려고. 그렇죠? 만회해보려고. 그렇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성희롱으로 재수했어요. 바로 옷 벗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 관점이라고요?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때려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엄살표 이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 감수성이. 어떤 분 살짝 때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자, 상대방의 관점인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아니에요. 상대방의 불편하거나 성적 근력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상대방의 관점이고요. 원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원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껴야 돼.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립 조건은 그거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불리하게 하는 거. 이럴 때,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희롱으로 본 걸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 교육
집단에서 이렇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에는요, 아시겠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체적, 육체적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성희롱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언어적 성희롱이 있어요. 언어적 성희롱, 말로 하는 거겠죠. 세 번째,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뭐 아시겠지만 스킨십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는 거죠. 언어적은 말로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표현. 여러분 특히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하셔야 돼요. 외모에 대한 표현은요, 거의 다가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너 나 때문에 치마 입고 왔니? 외모에 대한 표현이죠.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는 뭐 맥락상으로 보면 뭐 그냥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뒤 전후로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성적인 발언이었어요. 자, 외모에 대한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모의 표현은 반드시 언어적 성희롱으로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성희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 성은 뭘까요? 보여지는 거고요. 또 남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예. 제가 강의를 마치고, 어느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그 과장님한테 학목과장한테 소개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소개하러 가는데, 저를 소개하러 가신 분이 먼저 앞서 가지 않았겠을까요? 앞서서 갔겠죠? 앞서서 갔는데,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그때 급하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바지를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뒤따라간 내가 봤어요. 앞서 가신 선생님께서 안 보셨을까요? 시각적 성희롱. 자, 나 혼자 쓰는 모니터에 내 방에 누가 들어오려면 노크하고 들어와야 돼요. 나 혼자만 쓰는 방입니다. 모니터에 바탕화면에 누드사진을 깔아놨다. 시각적 성희롱의 제공자가 될까요? 됩니다. 나 혼자 쓰는 방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어디예요? 개인 집이에요? 아니죠. 학교라고 하는, 우리 회사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있죠. 반드시 시각적 성희롱.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뭐 청소하러 들어올 수도, 결제받으러 들어올 수도,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시각적 성희롱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리 한번 쭉 해보시면, 껴안는 것, 스킨십을 이제 성희롱이라 할 수 있고요. 신체 성희롱, 언어 성희롱 말로 하는 거죠. 특히 외모에 대한 거, 또 성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식 자리에 술 따르라고 하는 말도 실질적으로 또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각적 성희롱. 뭐 사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이제 사진을 합성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시각적 성희롱. 말씀드렸지만 모니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아놓는 이런 것들, 자기 혼자 본다고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 아니라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 아니겠어요? 회사, 학교, 그렇죠? 어떤 공공기관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희롱일까요? 남에게 말했어요. 남에게 말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뭐냐면 당사자 A한테 한 게 아니라 B한테 했어요. 근데 B가 A한테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성희롱 될까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직접 A라는 사람한테 직접 안 하고 B에게 했는데 B가 결국 A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네. 여직원이 하면요. 해당되는 거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성희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성이 여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도 성희롱할 수 있고요. 남성이 남성에게도 성희롱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특히 성적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지금 최근에는 남성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 성고충처리위원,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모임을 가져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지 내용을 좀 얘기해 달랬더니 여상사가 남성 자기 팀원한테 성적인 발언을 했던 거예요. 성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좀 했던 거죠.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죠. 맞지 않습니까?
자, 여성이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이 상관없이 자, 중요한 걸 뭘까요? 이제 우리가 남성이 위한 여성 피해자다 이 구조를 이 잘못된 통념을 오해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에게도 성희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희롱은 행위자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어서 성희롱 아니다. 가해자가 가해자 행위자 같은 말이거든요. 법적인 거는 행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이제 가해자 얘기하죠. 행위자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피해자는 너무 불편해요. 성희롱 될까요? 네. 물론 되죠. 그렇죠? 물론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희롱이 문제 삼을 수 없다? 아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랫사람 윗사람 노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전체 분위기를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예스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나중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부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예스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윤리적 의무가 있지 법적인 의무가 없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예요. 법적인 의무가 있어. 반드시. 예.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근로자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자고요.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희롱의 행위는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은 물론 아니에요. 민사입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론 형사처벌이에요. 근데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민사.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네. 자, 음란 사이트 아까 얘기했던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그랬고요. 남성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 자, 남성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꼭 남성이 위한 여성 피해자의 구조가 아니라 남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근력감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킬 때, 불편함을 발생시켰을 때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다. 업무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직장 성희롱이라 한다는 거죠. 자, 잘 보이시나요? 남성의 눈빛이 보이죠? 자, 성희롱이 될까요? 증거가 1번은요. 증거가 불충분이다.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은 명백한 성희롱이다. 여자들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네, 1번, 2번. 네, 1번, 2번. 자, 성희롱이 안 된다. 성희롱이 안 된다. 또 성희롱이 된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자, 태어나면서 이런 눈빛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옆 사람의 눈을 보세요.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옆 사람의 눈. 서로 돌리면 안 보일 거고, 가만히. 자, 이런 외모, 이렇게 외형적 이런 걸 가지고, 성희롱이다 판정하기는 좀 어렵죠. 예.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성희롱 할 수 있나요? 네.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성희롱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직급이 낮은 남성이 직급이 높은 여성에게 이제 뭐 부석부석하다, 뭐 성적인 어떤 표현했겠지만 다 쓸 수 없어서, 예, 뭐 어제 무리하셨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성희롱할 수 있다. 저는 뭐 대학에서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성인학습자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성인학습자분들한테 저도 성희롱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행정실에 가서 나 성희롱 당했어요 얘기할 수 있나요?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많은 경우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성희롱 할 수 있지만 그 구제 절차는
그렇게 시행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힘이 약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또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를 통해서 그 성희롱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조치를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성희롱 판례도 좀 나와 있고요. 네. 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소 개인적인 문제다.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피해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근로 의욕이 생길까요? 직장 다니고 싶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적인 농담, 저촉은 직장의 활력소가, 직장생활 활력소가 될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성희롱 의도가 없고 단지 친밀감의 표현이다.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성희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친밀한 표현이었다라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편은 몸으로 대하는 게 익숙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친근한 표현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실용이 될 수 있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희롱을 그만 내버려 두면 그만이다. 아예 모른 척하면 그만이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가해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모든 가해는요 계속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희롱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반복된다는 거죠. 성희롱은 계속 반복됩니다. 예, 이런 어떤 성향이 있고요. 자, 여성의 과도한 신체 노출 때문이다. 그럴까요? 신체 노출 때문이다. 자, 신체 노출을 했다라도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불편한, 그쵸? 상대방의 시선이라든지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직장 내에 아마 성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접수를 하고, 다음에 상담과 또 조사 과정이 이제 위원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죠. 아까 성고충처리위원회 외위원들을 통해서 또 내부위원들을 통해서 함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징계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리하기도 되고요. 격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매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90년 초에, 90년 중반에 회사를 직장을 다녔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집에다가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딸 둘이 있다 그랬어요. 아내한테 전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전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신매매범이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때예요. 지나가다가 봉고차 세워놓고 아무나 실어 담았던 때, 아무나 봉고차에 있어서 무인도 인신매매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집에 그런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막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국가가 막 부강하기 시작해주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할 때 유엔에서나 미 국무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성매매가 극성을 부렸던 거예요. 성매매 또 인신매매 이런 것이 1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나 이런 데서 야, 국가적인 그 지위가 이렇게 위상이 있는데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그 국제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국내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많은 그런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을 우리 집창촌이라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지만 그런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몇
유명한 또 대형의 어떤 그곳에서 화재 사건이 생깁니다. 화재 사건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솔직히 한켠에 그렇게 살아가신 부류의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다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화재 사건이 5, 6건이 굵직한 화재 사건이 생겨요. 그 화재 사건이 생기면서 뉴스화되면서 어떻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깥에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출입이 못 되도록 감시, 학대, 감금, 착취, 억압, 비인권적이지 못한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화되면서 여성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떨까요? 문제제기를 좀 하기 시작했고 뉴스화되기 시작하면서 야 그런 곳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기장들이 막 이렇게 나와주면서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소하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제는 그분들의 인권의 문제 한참 그때 우리 인권의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던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유, 국내적인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매매 관련된 금지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성매매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 60년 초에 만들어졌어요. 6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한 사람도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성을 파는 윤락이라는 표현을 썼죠. 매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보건소 갔다 와라, 건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처벌된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법은 있으나 만한 법이었죠. 자, 2004년 이후에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서 이제 성매매는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04년. 그래서,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예. 초기에는 성매매 방지법을 잘 만들었다. 그 지지를 좀 받았을까요? 아니요. 54%, 56%이 못 받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아마 또 조사를 해봤겠죠. 거의 96%, 97%가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 방지법 잘 만들었다. 성매매는 금지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모을 수가 있었죠. 자, 성매매 방지법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 시작.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거예요.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거예요. 주고받거나 내가 내일 주겠다, 한 달 후에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도 된다는 거죠. 이제 하거나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거 혹은 그 상대방이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교행위로 국한시켰다면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유사 성교행위까지 대딸방이라든지 키스방이라든지 그쵸? 귀천후방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이하의 벌금이 있다. 이게 성매매 방지법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폭력들은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왜곡된 통념이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했을 때, 양성평등하지 아니할 때, 즉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평등, 그 다음에 배려하거나 또 소통하는 문화가 좀 부족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성폭력이든 성희롱이든 성매매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가해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방관자. 정답이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가해자보다 더 나쁜 사람은 방관자라고 해요. 저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방관자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방관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처했을 때 바로
적극적인 어떤 지지자의 역할을 살았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빨리 변화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형법의 형량이 있잖아요. 형법의 형량보다 더 무서운 형량이 있대요. 그게 무슨 형량인지 아세요? 물론 만들어낸 말인데요. 사회적 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결국 낮지가 않대요. 세계적인 법학자가 매년 이렇게 모여서 그 포럼이라든지 그걸 하는데 결국 그 형량이 낮지는 않대요. 근데 판결 내리는 분이 판결 내릴 때 많이 이게 뭐 초범이다, 뭐 합의를 봤다, 그쵸? 뭐 나이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경돼서 그렇죠. 형량 자체는 낮지가 않대요. 그래서 자, 근데 그 형법의 형량보다 진짜 무서운 형량은 뭐라고요? 사회적 형량. 그렇죠, 사회적. 이거예요. 가해하는 분을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가운 눈치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에 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있지 않냐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 따가운 눈치로 쳐다봐 주는 거야. 그죠? 그 따가운 눈초리, 사회적 형량이 더 무섭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봐도 상당히 방관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어요. 작은 연못이라고 노래입니다. 제가 끝절까지 다 부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앞소절만 잠깐 불러볼게요. 깊은 산호설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울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전 누가 불렀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노래 제목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불러줄 줄 알았어요. 또 한 번의 방관자가 되셨네요. 방관자가 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쳤건만. 네, 노래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깊은 산 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작은 연못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예쁜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힘의 관계가 성립될까요? 물론 성립되죠. 아, 저놈만 없으면 내 세상이에요. 자, 물어 뜯었어요. 저 물속에 상처가 났네요. 더 빨리 부식되고 썩어 들어가지 않을까요? 더 빨리 부패되지 않을까요? 한 마리가 결국 죽었어요. 혼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염된 물, 부패되면 썩은 물을 먹고 그 한 마리마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 연못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는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피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만 아니면 되나요? 우리 아이들만 아니면 되나요? 우리 아이들 둘러싸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아픔과 피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따가운 눈초로 사회적 형량을 우리가 그걸 쳐다봐 줄 때 더 이상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직장 내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데니스 레인이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낭떠러지 아래 응급차가 되기보다 낭떠러지에 울타리가 되고 싶다. 네. 자, 강사로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글자입니다. 땡땡 하자, 땡땡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답! 예방. 야, 정답 나오셨네요.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예. 예방하자,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울타리가 되자라고 했어요. 자, 울타리가 되자. 피해자를 우리는 나무라거나, 그렇죠? 피해자 유발론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지지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줄 때 우리 사회는 조금은 행복한, 그렇죠? 그런 사회, 또 성평등한 사회, 마음껏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만약에 성경 사건이 생기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쟁사와 떨어지지 않겠나요?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또 교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상당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또 그럴 것도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없는, 또 성폭력 없는, 또 성매매 없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이러한 폭력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힘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 성별 격차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안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남편, 행복한 남자 박기혁입니다.